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3시에 내려집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입니다. 한덕수, 이상민 1심 재판부와 같이 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특검으로부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을 얼마나 내릴지도 관건인데요. 관련 내용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3시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가담자 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데 재작년 12월 3일이었으니까요. 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에 나오는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네, 긴 시간이 지났고 사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부터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졌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됐던 거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한 탄핵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은 사실은 형사적으로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점에 대해서 다투는 재판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헌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 국헌분란의 폭동을 일으킨 사실 현직 대통령이 국헌분란의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에 있어서는 첫 번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우리 민주공화국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인 체계 속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게 됐을 때 형사적 책임인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사이에 전직 대통령이 되었고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건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에 이제 처음입니다. 근데 마참 그러니까 오늘 그 선고가 이루어지는 이제 곳 같은 경우에는 그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같은 곳에서 선고를 받는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장소가 주는 의미를 좀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네, 장소가 주는 그 안타까운 의미와 그다음에 또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의미는 어찌 보면 우리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기존의 그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성공한 쿠데타였지만은 그 정권을 만들고 정권을 획득했던 무력으로 획득했던 사람들에 대한 단죄를 했고요.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진행을 했던 역사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나서 다시 또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반복돼서 이것을 다시 사법부의 형사적인 법정에서 세워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민주주의가 성숙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내란죄를 다루지 않아도 될 만한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난데없는 비상계엄이 터졌기 때문이겠죠. 다행인 점은 결국은 성공한 쿠데타든 실패한 쿠데타든 그리고 그것이 전직이 아니라 현직 국가 원수, 현직 행정부 수반이 일으킨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과 절차와 시스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따르면은 자정장치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또다시 보여줬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미가 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간에 오늘 설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소송법상 선고 당일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오늘 불출석할 일은 없다라고 밝혔는데 만에 하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불출석하게 된다고 해도 1심 선고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원칙적으로는 선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을 제정한 상태에서 해야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무기한으로 선고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출석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원래 이런 그 피고인의 제정이라는 것들은 피고인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고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제 항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선고가 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있는 건데 지금 선고일자도 있고 출석에 문제도 없고 변호인들도 충분히 저렇게 많은 상황에서 출석을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선고를 미룰 필요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오늘 윤 전 대통령만 선고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김용현 전 국방장관 비롯해서 이제 수뇌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데 이 중에 만약에 한 명이라도 불출석을 하는 가능성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러면 그때는 재판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있다면 해당 인물에 대해서만 선고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도 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다 출석을 한다는 가정하에 오늘 오후 이제 3시에 선고가 시작이 되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도 절차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건명을 이야기를 하고 공수사실의 요지를 낭독을 한 다음에 각각의 쟁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설시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죄 무죄 여부를 결정을 하고 양형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최종적인 선고형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보통 이렇게 여론의 주목을 받는 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의 진행 과정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재판장이 보통 선고 전에 재판 전반에 있어서의 어떤 소회를 밝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이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일단은 그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돼서 피고인 측에서 계속적인 항변을 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먼저 앞서서 할 것으로 보이고 그 판단 이후에 이제 본안의 판단에 대한 내용들, 즉 소위 말해서 국헌 문란의 폭동이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이 내란죄의 일반적인 요건과 이 사건 12.3 이제 비상계엄이 왜 거기에 해당되는지 혹은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한 의견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과 그다음에 검찰의 논고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재판부의 쟁점별 판단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형에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형을 선고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고요. 그럼 생각보다 시간이 좀 몇 시간 좀 걸릴 수도 있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재판장이 이 선고를 할 때 판결서에 있는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이제 구두로 이야기할지는 재량에 걸린 거긴 하지만은 예. 그래도 생중계까지 한다는 것은 결국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많고 또 이 사건에 대한 형사적인 정리 과정과 판단의 이유를 소상히 국민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생중계를 허락했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이유들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부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모두 내란 행위로 인정한다,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에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판단도 나올 텐데 앞부분에 판단을 할 거라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요. 이 사건 전반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내란이라는 건요. 이전에 왕조 시대로 치면은 왕이 있는데 왕이 아닌 사람이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걸 내란이라고 이야기했죠. 지금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이 주권자인데 주권자인 국민의 권력을 누군가가 탈취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을 내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헌문란이라는 이제 목적이 있어야만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국민의 주권을 배제하고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국가 권력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내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피고인 측에서 계속 항변하고 있는 거는 현직 대통령이고 이미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인데 무슨 권력을 가져갔냐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헌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행사한 것이 왜 내란이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대통령이라고 하여서 무제한적으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헌법이 정하고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법률적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권력들을 창출하거나 임의로 남용하고자 한다면은 그것이 헌법 질서의 훼손을 목적으로 하고 실제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점은 결국은 폭동이라는 것이 요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결국 군사력 그리고 경찰력을 동원해가지고 헌법적인 질서를 훼손하고 헌법적으로 경계가 나눠지는 권한을 가진 각 주체들의 권한을 무력을 통해서 침범하고 결국 군부에 의한 통치를 하고자 했다라는 점이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이게 내란인지 폭동인지 이 부분을 이제 앞선 어떤 재판부에서는 뭐 위로부터의 내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게 내란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뭐랄까요? 좀 참작 영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별개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봐야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재판에서 별도의 재판부가 한 거기 때문에 별도의 판단이 내려지겠지만은 사실은 그 사법부라는 것들은 재판장들이 이렇게 판사들이 법복을 입고 있지 예, 예. 않습니까? 법복이라는 의미는 개인의 개성이 아니라 사실은 사법부라는 하나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상징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적어도 국민의 주권의 원리 그리고 국민 주권의 원리와 민주공화국의 원리 그 과정에서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혹은 그것을 폭력적인 질서를 통해서 전복하려고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재판부들이 어찌 보면 동일한 판단들을 내렸다면 이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설적이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내란이라고 하면은 아무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반군들이 뭔가 폭동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겠죠. 예.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국민의 주권을 배제하고 국민들의 주권의 헌법적인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바로 국민들로부터 그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해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그 권력을 장기화하거나 영구화하거나 아니면은 그 권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결국은 친위 쿠데타, 즉 위로부터의 이런 쿠데타와 위로부터의 내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적어도 법률 학자들과 재판부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다 이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공감대가 있을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검이 지금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 법정 최고형 엄단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유죄가 판단이 되고 엄단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형이 선고된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죄로 판단될 경우에요. 다만 이제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어느 지역의 게릴라나 반군들이 내란을 일으킨 것도 당연히 엄단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원래는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삼권 분립과 국민 주권 원리에 따라 가지고 특정인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따라서 그것을 수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 시스템을 파괴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비난 가능성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판단한다는 점이 특검의 구형 이유고요. 결국은 최종적인 선고형도 중요하지만 그 양형의 판단의 이유에 있어서 엄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설시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이 사건의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법적인 의미를 규정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어떤 태도라던가 발언들도 그럼 이런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네,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지금 이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인 개인에 대한 재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공직자로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그것을 의무를 이행할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메시지가 던져지는 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자신이 분명 권력을 위임받았고 정치적인 갈등 상황에 있고 정치적인 갈등 상황을 해소할 필요성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이 가지는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비상한 권력으로서 주어진 비상계엄을 활용해가지고 무력을 동원해서 즉 군사력을 동원하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정치적인 반대파를 제거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를 통해서 통치 체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국가 분열을 일으킬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과 사법 질서 속에서 엄단이 필요하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가 얼마나 정돈되고 정갈한 법률적인 법리를 전개하면서 설명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재판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을 모든 사람들도 거기에 따른 메시지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하나 짚어보자면 앞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어요. 지금 공수처의 내란 수사 적법 여부 오늘 이제 판단이 나올 텐데 지기현 재판부가 지난해 구속 취소 결정 당시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반면에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에서는 공수처의 이 내란 수사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지기현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당시를 좀 되짚어보자면 당시 했던 판단을 이제 뒤집을지 아니면 같은 판단을 내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비록 이제 같은 재판부긴 하지만은 결국 당시에 그 구속 취소 결정문을 보더라도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고 표현했지 없다라는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 만약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상급법원들이 판단할 수 있을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검찰이 항고를 안 하고 그대로 풀어주는 형태로 이제 행동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1심에 선고가 나온 다른 재판부긴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판단으로 수사권이 없다는 판단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제 해당되는 기관의 권한과 권력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방법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 주권 자체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헌법 질서 자체를 문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직권 남용과 사실상 개념적으로나 행태적으로나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판단하는 것은 법익 형량, 즉 법적인 이익을 서로 비교하는 구조에서 봤을 때는 과도하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법률적이거나 실무적으로는 매우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오늘은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좀 나올 것 맞습니다. 같다라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상계엄의 선포가 위법했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핵심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이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지 사실 재판부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네, 결국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과정에서 이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들이 있고요. 그 판단과 완전히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다 구비했는지에 관한 부분이고요. 당시에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군부에 의한 통치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와 경찰력에 의해서 계엄사령부가 꾸려지고 그리고 계엄군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거든요. 가령 계엄 상황에서는 이 방송국이나 이런 보도 같은 경우에도 계엄사령부에서 통제하게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심대한 침해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헌법적인 견제 장치로서 절차적인 요건으로서 국무회의와 그다음에 국회에 관한 통고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헌법을 존중해서 이 권한을 신중히 사용하고자 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는 비상계엄을 떴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국무회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국무회의 자체도 실질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국회에 대한 통고 또한 그리고 계엄 선포문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계엄을 해제할 유일한 권한을 가진 헌법적인 기관인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사실상 이제 방해하려고 무력을 동원했다라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그 절차적인 요건의 부족함 그리고 실체적 요건의 부족함을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과 맞닿아 있는 것들이 앞서 저희가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도 볼 수 있었고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서도 방송사의 단전 단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비추어 봤을 때 좀 참고할 만한 것들도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란죄의 우두머리이고 내란죄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로서 사실은 공동한 행위 사실에서 일부들을 분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왜 그냥 일반적인 비상계엄이 아니라 내란인지에 대한 판단과 그 내용들이 갑자기 직위원 재판부에서만 특별하게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심 선고 결론이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이고 오늘 어떤 식으로든 1심 이제 선고가 나게 되면 이제 나머지 재판들도 계속 진행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어느 단계까지 갔고 이것도 영향을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다른다고 한다면은 원칙적으로는 직접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실무적으로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특히나 양형에 있어서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돼서는 이미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고 항소심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나머지 이제 일반 이적죄나 이런 경우에는 재판이 비공개되긴 했지만은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결국은 피고인이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지키고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각각의 요건과 절차들을 얼마나 만연히
얼마나 태만히 여겼고 그것을 자의적이고 임의적인로 행사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모든 사건들에서 드러나는 각각의 내용들이 서로 연관돼서 최종적인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쨌든 내란 관련해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테고 앞서서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2심부터는 서울고법 내란재판부가 이제 심리할 예정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어쨌든 낯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랑이 그동안에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443일, 일부에서는 444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 사건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근데 국민적인 관심이 크고 사실은 굉장한 정치적인 갈등을 수반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정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 판단 또한 정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심 재판은 적어도 1심 재판보다는 가장 큰 차이점은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1심 재판 때 중요 증인들에 대한 증언, 법정 증언들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증거들이 현출됐고 또 이 사건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판부가 여러 사건들을 동시에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제대로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의 출범 취지에 맞춰서 보자면은 결국은 이 재판에 특정돼서 신속하게 집중적인 심리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항소심에 대한 판결은 이 400일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당연히 대법원까지 이제 가리라고 이제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은 거기도 시간이 단축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또 별개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대법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예. 상고심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고심은 원래는 법률심이라고 해서 그쵸. 사실관계가 아니라 이제 법리적인 부분들만 다투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을 봤을 때는 사실 상고심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기간을 길게 판단할 가능성은 지금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주요 가담자 7명에 대한 어쨌든 1심 선고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란죄와 관련돼서 이제 판단하는 각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절차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결국 이 사건에 던져진 가장 중요한 질문과 그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는 누구인가? 누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가가 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피고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국가 권력을 위임받아서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하게 될 공직자들이 그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거나 활동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형사적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권력을 가지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우두머리 혐의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거기에 이제 협조하거나 거기에 동조하거나 적극적으로 공모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 또한 이번에 형사적인 재판을 통해서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